우리가 흔히 그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바꾼 진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꼽아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릴까요? 보통은 바퀴라던가 화약, 아니면 금속 칼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그렇죠. 엄청 혁신적인 도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쓴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보면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약간 근본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러니까 바퀴나 화약 같은 그런 개별적인 발명품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압도적인 발명품 그 자체는 바로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도시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물리적인 땅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도시는 그 모든 기적적인 발명이나 혁신들이 막 충돌하고 융합해서 폭발하게 만드는 거대한 종합적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둥근 바퀴를 발명했다고 쳐도 그게 굴러갈 수 있는 단단한 포장도로나 물류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냥 나무 토막이죠. 그렇죠. 금속 칼자도 똑같아요. 찍어낸 책을 막 읽고 소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인구가 밀집된 교류의 장이 없으면 활자도 그냥 쇠조각일 뿐이거든요.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완벽한 플랫폼의 궁극적인 원형, 2000년 전 로마입니다. 네, 진짜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걷는 포장도로, 그리고 퇴근하고 들르는 대형 복합 쇼핑몰, 또 층별로 용도가 짱 나뉜 주상복합 아파트. 다 우리 일상이죠? 네, 심지어 선거철마다 그 뉴스 메인 장식하는 정치인들의 치열한 여론전이나 가짜뉴스 공방까지. 이 모든 현대인의 일상이 무려 2000년 전 로마에서 이미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혹시 믿어지시나요? 진짜 놀랍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로마를 들여다보는 건 그냥 과거에 화려했던 제국 칭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복잡한 현대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가 대체 어떤 톱니바퀴들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설계도를 펼쳐보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아, 설계도.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첫 장부터 한번 뜯어봐야겠네요. 아무리 거대한 도시 플랫폼이라도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랑 벽돌만으로는 안 굴러가잖아요. 당연하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하나로 묶어줄 역사와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 리비우스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역사가인 티투스 리비우스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도시의 건설로부터 라는 엄청 방대한 역사서를 썼단 말이죠. 네, 대작이죠. 역사 연구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이런 멋진 말도 남겼고요. 근데 진짜 미스테리한 게 이 위대한 역사가가 기원전 9년에 갑자기 책쓰기를 딱 멈추고 붓을 꺾어버렸어요. 그 타이밍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요.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서기 14년에 죽었으니까 황제보다 3년이나 더 살았는데 정작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안 남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미스터리를 풀려면 당시 로마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권력의 속성을 좀 봐야 됩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공화정을 끝내고 사실성 제정을 수립한 사람이에요. 1인 독재를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권력을 딱 쥐고 나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왜 왕을 해야 되는지 그 명분, 정통성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정통성이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역사가인 리비우스한테 일종의 강력한 외압을 넣습니다. 로마 건국 신화에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에네이스가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로마 기틀을 다졌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그것도 역사서의 가장 첫 장인 1장에 억지로 끼워 넣으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트로이 장군이면 로마인들하고는 혈통이나 맥락이 전혀 다르지 않나요? 완전 다르죠. 근데 왜 하필 생뚱맞게 그 사람을 건국 신화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아주 예리하신 포인트인데 아에네이스가 신화 속에서 미의 여신 베누스, 그러니까 비너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헐, 비너스요? 네.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속한 율리우스 가문이 바로 그 아에네이스의 후손이다. 이걸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완전 답정 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아우구스투스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원이고 내가 통치하는 건 운명이다. 이런 거대한 프로파간다를 공식 역사서에 박아놓으려던 거죠.
와, 최고 권력자가 자기 신격화하려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한테 약간 판타지 소설을 국정교과서에 쓰라고 협박한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리비우스 입장에서는 사실 황제가 까라면 까야지. 목숨이 두 개가 아닌 이상 대놓고 거역할 순 없었을 텐데요. 찜이에요. 평생을 막 팩트랑 사료만 가지고 역사를 써온 학자가 일장에 그런 허무맹랑한 신화를 딱 넣는 순간 자기 책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학자적 양심이 허락을 안 하죠. 하지만 거부하면 반역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리비우스가 진짜 기가 막힌 방식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겉으로는 황제 명령에 굴복한 척하면서 일장에 아에네스 신화를 꾸역꾸역 적어 넣어요. 근데 책이 한참 진행돼서 9장쯤 갔을 때 갑자기 앞뒤 문맥에 진짜 하나도 안 맞는 생뚱맞은 가정법 하나를 불쑥 던져놓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읽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만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이 아니라 서쪽 이탈리아로 쳐들어와서 로마랑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로마 역사책에 갑자기 그리스 마케도니아 왕의 가상 전투 시나리오가 왜 나오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리비우스는 그 황당한 가상 시나리오를 막 쓰면서 슬쩍 이런 뼈 있는 한마디를 덧붙여요. 도시 건설에 앞서 일어난 전설들이나 그 건설 과정은 우리 같은 역사가의 확실한 기록보다는 시인의 창조로 꾸며지는 게 더욱 적합하다. 와, 소름. 이거 진짜 엄청난 반격이네요. 대단하죠? 그다 독자들한테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장에 있는 건국 신화, 그거 역사가인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시인 흉내내는 황제가 억지로 망쳐놓은 소설이에요. 증거 원하세요? 이 9장의 알레산드로스 대왕 얘기 보시라고요. 내 책은 이미 팩트가 아니라 판타지가 됐다. 이렇게 셀프 폭로를 해버린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권력자가 플랫폼의 소프트웨어를 강제로 통제하려고 할 때 지식인이 자기 지적 도구로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죠. 한 대는 지시 내리는 상사한테 겉으로는 내내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과물 중간에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오타나 엉뚱한 데이터를 교묘하게 싹 넣어서 기획서 전체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소심하지만 치명적인 복수 말이에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결국 리비우스는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는 더 이상 진실된 역사를 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붓을 꺾어버린 겁니다. 근데 리비우스가 역사를 대했던 철학 자체는 현대로 이어져서 되게 중요한 영감을 주거든요. 어떤 영감이요? 그는 역사 연구의 목적을 훌륭한 통치자랑 별 볼 일 없는 호민관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좋은 건 모범으로 삼고 부패한 건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냥 과거의 파편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연결해서 미래를 위한 나침반으로 쓰려고 했던 거군요. 바로 그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 했잖아요. 창의력이란 그저 사물을 연결하는 거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도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유명한 말이죠. 리비우스한테 역사란 바로 그 거인의 어깨였고 과거의 무수한 인간 군상과 사건들을 연결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작업이었던 겁니다. 황제의 그 억지 신화는 그 소중한 데이터베이스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였던 거고요. 자, 황제랑 역사가가 이 로마라는 플랫폼에 정신적 명분을 두고 그렇게 암투를 벌이는 동안 그럼 로마의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명분만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 도시나 수백만 제곱킬로미터 제국을 통제할 순 없잖아요. 황제의 명령이든 상인의 물건이든 그걸 실제로 전달할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단 말이죠. 네, 인프라죠. 이제 그 사물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구현해낸 로마의 육체, 로마 가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로마의 도로 인프라는 진짜 단순하게 길을 좀 닦았다 수준이 아닙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 거의 500년 동안 건설한 도로망 스케일을 보면 경이로워요. 얼마나 길었나요? 로마에서 뻗어나간 주요 간선도로만 8만 킬로미터고요. 지선까지 합치면 무려 15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길이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도로들을 철저하게 네트워크화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화요? 그냥 흙길 넓게 다져놓은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완전 다릅니다. 이 로마 가도는 땅을 깊게 파서 모래 깔고 그 위에 자갈이랑 깬돌을 시멘트랑 섞어서 층층이 올리고 제일 위에는 매끄러운 거대한 돌판을 덮은 고도의 공학적 선물이었어요. 와, 완전 요즘 아스팔트 까는 수준이네요. 네, 게다가 배수를 위해서 도로 중앙을 약간 볼록하게 만드는 디테일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게
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주도하고 직접 돌을 깬 사람들이 바로 로마 병사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로마 군단이면 당시 세계 최강의 엘리트 전투부대잖아요. 네,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그 정예병력한테 매일같이 돌 깨고 땅 파는 막노동을 시켰다고요? 자칫하면 진짜 군사반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병사들의 경제적 지위를 봐야 돼요. 로마군은 국가에 충성하는 애국자라기보다는 급료랑 전리품을 바라고 복무하는 용병 성격이 강했습니다. 아, 돈 벌려고 군대 간 거군요. 네,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챙길 때는 좋은데 전투가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투가 없으면 수당이 끊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도 맨날 노는 대규모 군대한테 계속 월급 줄 돈이 없고 병사들은 당장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병사들 스스로 급료를 타내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인프라 공사, 즉 도로 건설에 자진해서 뛰어든 겁니다. 이야, 일거리 창출을 스스로 했네요. 라인강 방어선의 8개 군단, 도나우강의 3개 군단, 이집트, 아프리카 뭐 할 것 없이 로마군 주둔하는 곳이면 전투 없는 날엔 무조건 곡괭이 든 거예요. 그렇게 사령관 지휘 아래 길을 뚫으면 그 길에 사령관 이름을 투쳐서 명예도 줬고요. 아피아 국도나 살라리아 국도가 다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경제 순환 구조네요. 근데 도로를 15만 킬로미터나 뚫어놨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유지가 되진 않다나요? 당연하죠. 유지비가 엄청나죠. 그 도로 위에서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길래 이걸 고대의 정보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겁니까? 길을 딱 뚫은 로마인들은 곧바로 이 도로를 유지 비용 없이 굴러가게 만드는 수익 모델을 창출해요. 바로 통행료입니다. 아하, 톨게이트. 네, 화물 운송마차나 짐 실은 노새가 지나갈 때 무게랑 화물 크기 따져서 꼼꼼하게 통행료를 징수했어요. 그 돈으로 도로도 보수하고 병사들 월급도 준 거죠. 와, 완전 요즘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 시스템이랑 똑같네요. 그리고 제가 기록 보니까 말 타고 달리다가 지칠 만한 반나절 거리마다 역참이라는 걸 만들어놨더라고요. 네네, 만시오라고 하죠. 그 안에 여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마구간에 대장간까지 다 모여 있었다면서요. 현대 고속도로 복합 휴게소를 2000년 전에 완벽하게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휴게소 네트워크가 만든 진짜 혁신은 바로 속도였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 크루수스 푸블리쿠스라는 공공 우편 시스템이 가동됐는데 각 역참마다 신선한 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와, 시스템 미쳤다. 전령이 지친 말을 새 말로 계속 갈아타면서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달 걸리던 변방의 우편물이나 정보가 단 2, 3일 만에 로마 심장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진짜 고대판 이길 배송 서비스네요. 실시간 정보통신망이고요. 자, 그럼 길이 제국 전체를 연결하는 핏줄이라면 그 피가 모여드는 심장부, 그 도시 내부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차례군요. 네, 밖으로 길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 시내만 당시 인구가 100만 명 육박했단 말이죠. 그 좁은 공간에 100만 명 몰려 살면 당장 식수나 화장실 문제, 주거 문제 등등 완전 지옥일 텐데 이 거대한 내부 플랫폼은 어떻게 버틴 건가요? 로마가 그 100만 메가시티를 부양할 수 있었던 핵심 하드웨어가 바로 물이랑 주거 인프라였습니다. 물부터 보면 로마인들은 오염된 지하수나 강물 절대 안 마셨어요. 그럼 어디서 물을 가져왔어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깨끗한 산속 계곡에서 물을 끌어왔죠. 아피아 수로부터 해서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지은 율리아 수로 같은 걸 보면 공학적 정밀함이 진짜 소름 돋습니다. 아, 그 로마 수도교 말하는 거죠? 네, 아주 미세한 경사를 줘서 물이 중력만으로 그 수십 킬로미터를 알아서 흘러서 도시로 들어오게 설계한 거예요. 근데 저 그거 보고 진짜 감탄한 게 물을 끌어와서 거대한 저수지에 가둬둔 게 아니라 도시 광장이나 골목마다 분수대를 만들어서 물이 계속 흘러넘치게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공중보건의 핵심이었거든요. 물이 고여있으면 목이 꼬이고 말라리아 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죠. 고인 물은 썩으니까요. 네. 그래서 24시간 물이 분수대에서 콸콸 넘치게 하고 그 넘친 물이 자연스럽게 시가지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서 도시 오물들을 싹 티베르강으로 씻어내게 한 겁니다. 상하수도가 하나의 거대한 청소기였던 셈이죠. 와, 쾌적함을 위한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포장도로에 빗물 안 고이게 배수로 따로 낸 건 기본이고 전 개인적으로 소음공해 규제에 제일 놀랐어요. 아, 집마차 통행금지요? 네네.
그 돌길 위로 나무바퀴 마차 굴러가면 말발굽 소리랑 합쳐져서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대에는 도성 안으로 화물마차가 못 들어오게 법으로 막았다는 게 진짜 현대도시 화물차 진입 제한이랑 똑같더라고요. 로마인들의 그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는 목욕탕에서 제일 잘 드러나요. 제국 전역에 170개나 되는 공공 목욕탕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때미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곳이었어요? 냉탕, 온탕은 기본이고 사우나, 세탁소, 마사지실, 와인 가게, 도서관, 체육관까지 다 모여있는 거대한 복합문화 공간이었어요. 돈 조금만 내면 계급 상관없이 다 누리는 최고의 여가 플랫폼이었죠. 완벽한 인프라네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맨날 목욕탕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잠은 자야지. 그렇죠.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100만 명을 수용하려고 만든 게 인술라라는 3, 4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건데 네, 이 인술라 지은 공법이 현대 콘크리트랑 진짜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오프스 카이멘티키움이라는 로마 콘크리트인데요. 아, 그 화산재 섞은 거요? 맞아요. 석회랑 물에 이탈리아 화산재를 섞었는데 이 화산재가 물이랑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바위처럼 단단해지거든요. 심지어 바닷물 속에서도 굳어요. 와, 신소재네요. 규격화된 붉은 벽돌 쌓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 채워 넣어서 튼튼한 닫힌 건물을 단기간에 팍팍 뽑아낸 거죠. 근데 공법도 공법인데 전 이 건물의 층별 용도 분리, 그러니까 조닝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게 제일 재밌는 포인트죠. 우리 청취자님들도 들어보세요. 1층에는 빵집이나 푸주간 같은 일상 상가들이 들어서요. 네. 그리고 주거용 공간은 3층 이산에 뒀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 접근성도 좋으면서 1층 소음은 피할 수 있는 제일 노른 대리 2층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병원, 부동산, 변호사 사무실, 거기에 사채업자, 용역업자, 심부름센터까지 빽빽하게 입점해 있더라고요. 하하, 완전 똑같죠. 이거 진짜 오늘날 강남역이나 맨해튼 번화가 상가 엘리베이터 안내도를 그냥 복붙한 거 아니에요? 인간 경제활동 패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근데 현대 아파트랑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우리는 층수 올라갈수록 비싸지는 펜트하우스 개념 있잖아요. 로마는 정반대였어요. 아, 위로 갈수록 싸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걸어 올라가야지, 고층은 수도관이 안 닿아서 물을 길어 날라야지, 불나면 도망도 못 가지. 최악이네. 그래서 1, 2층이 제일 비싸고 부자들이 살았고요. 꼭대기층 다락방으로 갈수록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살았습니다. 아, 펜트하우스가 오히려 흙수저들의 공간이었군요. 이 모든 설계들을 보면 로마인들은 건축을 단순한 비바람 가리개가 아니라 치밀한 철학의 결과물로 본 것 같아요. 정합합니다. 카이사르 밑에서 공병으로 있었던 비투르비우스가 쓴 건축 십서라는 책을 보면 그 철학이 아주 명확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은 견고성, 유용성, 아름다움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택은 새나 벌둥지를 모방해서 인간에게 가장 편안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특히 재밌는 건 건축 공간의 이상적 비례를 인체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 몸이요? 네, 사람이 팔다리 쭉 뻗었을 때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인 정사각형이랑 원안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걸 발견하고 이 인체 비례를 신전이나 건물 짓는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다빈치의 인체도 아시죠? 그게 여기서 온 겁니다. 와, 인간의 몸을 세계의 척도로 삼았다는 게 참 멋지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로마라는 플랫폼에 거대한 하드웨어를 쫙 봤습니다. 15만 킬로미터 고속도로, 수로,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근데요, 이 거대한 기계장치가 덩그러니 있다고 알아서 굴러가진 않잖아요. 운영체제가 있어야죠. 네, 누군가는 동력을 불어넣고 방향을 제시할 텐데 그 시기에 무대 중앙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아, 올게 왔군요.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인프라 중요성도 잘 알았지만 이 제국을 운영할 소프트웨어적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관용, 포용의 정신이었죠. 정복한 사람들을 다 포용했다고요? 네, 이민족을 노예로만 부린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줘서 스스로 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독일의 위대한 역사가 몸재니 쓴 로마서를 보면 카이사르를 로마가 낳은 유일한 창조적 천재라고 극찬하거든요. 엄청난 평가네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1902년에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이 방대한 로마사가 딱 카이사르 암살당하는 시점에서 돌연 집필이 중단돼 버립니다. 헐, 아까 그 리비우스가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붓 꺾어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권력 변곡점에서 역사가들이 침묵하는 묘한 평행 이론이네요. 자, 근데 아무리 카이사르가 천재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쳐도 로마 플랫폼 이면에는 늘 피 튀기는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기원전 63년에 발생한 카탈리나 영모 사건을 보면 2000년 전 정치가 지금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등골이 서늘하거든요.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당시 로마가 겉으론 번영했지만 속으로는 극심한 양극화랑 부채 위기에 시달렸어요. 평민들은 빚더미에 앉고 고금리사치에 허덕이는데 소수 귀족이나 원로원 의원들은 부를 독점했죠. 빈부격차가 심했네요. 이때 원로원 의원 출신 카탈리나가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면서 로마를 발칵 뒤집을 공약을 딱 냅니다. 바로 모든 부채 전면 탕감이었습니다. 와, 빚에 쪼들리던 서민들한테는 완전 구세주 공약이네요. 근데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발적 버튼 아닙니까? 아까 우리 그 아파트 2층에 입점했던 사채업자들이랑 돈 대주는 원로원 의원들 말이에요. 난리가 났죠. 자기를 경제 기반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극단적 포퓰리즘이니까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력 동원해서 카탈리나를 선거에서 철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근데 문제는 낙선 직후부터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로마 시내에 흉흉한 루머가 돕니다. 카탈리나가 무장 쿠데타 준비한다. 민병대 풀어서 당선자인 키케로 암살하고 로마 불바다로 만들 거다. 이런 소문들이 막 퍼져요. 잠깐만요. 그 소문들 진짜 팩트였어요. 아니면 반대파들이 뿌린 가짜뉴스였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확실한 물증은 부족했어요. 근데 집정관 당선자인 달변가 키케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아, 연설로 조졌구나. 네, 원로원 무대에서 화려한 연설로 카탈리나를 완전 국가 전복하려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해버려요. 그리고는 원로원 최종 권고라는 걸 발동시킵니다. 그게 뭐죠? 쉽게 말해 재판 없이 즉각 국가의 적을 처형할 수 있는 초법적 계엄령 같은 거예요. 결국 카탈리나는 쫓겨나서 토벌군한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카탈리나가 진짜 로마 플랫폼 파괴하려던 반역자였을까요? 아니면 불평등에 신음하는 서민 대변하다가 기득권 카르텔 건드린 죄로 조작된 유언비어랑 합법으로 포장된 폭력에 제거된 억울한 희생양이었을까요? 글쎄요. 어느 쪽이 100% 옳다고 단정하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민심 자극하는 포퓰리스트, 그거 제거하려고 가짜뉴스랑 프레임 동원하는 기득권층, 그리고 이 모든 공방이 벌어지는 선거판, 이 역동적이고 씁쓸한 권력투쟁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정치 공방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사실 같아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이제 이 파편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좀 볼까요? 결국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건 바퀴 같은 단일 도구가 아니었어요. 네네. 15만 킬로미터의 도로로 물자 유통하고 정교한 상하수도란 주상복합으로 사람 모으고 이런 치열한 정치적 담론으로 룰을 다듬어 나간 시스템. 즉 이 모든 걸 담아낸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 플랫폼 그 자체가 최고의 발명품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길 배송 서비스,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 건물 층별 안내도, 심지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그 기득권과 포퓰리즘의 프레임 전쟁까지 우리는 2000년 전 로마인들이 피땀으로 코딩해 놓은 거대한 운영체제 위에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도심 풍경들이 얼마나 깊은 역사 지층 위에 세워져 있는지 진짜 경이롭네요. 자,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님들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물리적 도로는 2000년 전 로마인들이 완성했고 정보의 도로는 현대 인터넷이 완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맞이할 도시 플랫폼의 다음 진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공간 제약마저 완전히 사라진 또 다른 형태의 가상 로마 제국이 이미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 조용히 건설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밟는 보도블럭이나 상가 보실 때 그 안에서 숨쉬는 2000년 전 로마인들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